강남구 전셋집 보증금을 모으려고 저는 3년 동안 김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른의 특권이라며 제 지갑을 몰래 뒤졌죠. 제 카드를 들고 제주도 면세점에 가서 교회 지인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면 기가 죽은 며느리인 제가 그저 소가리만 할 줄 아셨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모르셨죠. 전날 밤 제가 그 카드를 짠돌이 친아들이 결혼 생활 중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비밀 신용카드와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요. 휴대전화에 조백만 원 할부 결제 문자가 연달아 울릴 때 우리 훌륭하신 남편의 혈압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 반지하의 환기창은 정확히 인도와 같은 높이에 나 있었다. 진흙물이 튄 운동화 한 켤레가 창밖 쇠창살 앞을 지나가자 더러운 흙탕물이 유리창에 튀며 그나마 희미하게 들어오던 햇빛의 절반을 가려버렸다. 배수진은 마지막 남은 김밥 반 개를 삼켰다. 퍽퍽한 밥알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가는 대신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집어들고 남은 단무지 몇 조각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싱크대 옆 탁상 달력에는 다음 달 3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짙게 그려져 있었다. 그날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강남구에 있는 베란다 딸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밖에서 단 한 번도 10,000원이 넘는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서울시청 구급 공무원으로서 매달 받는 월급에서 정기적금을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쥐꼬리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문 밖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어서 전자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울렸다. 비. 배수진의 어깨가 흠칫 굳었다.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시어머니 조정숙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퀴퀴한 곰팡내를 머금은 찬바람이 현관으로 밀려 들어왔다. 조정숙은 입고 있던 갈색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구두를 신은 발로 현관 턱을 넘어 비좁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배수진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한쪽으로 비켜섰다. 조정숙은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주방 냉장고로 향했다. 그녀가 냉장고 문을 확 열어 젖히자 찬 기운이 훅 뿜어져 나왔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몇 층 안 되는 선반을 뒤집어 엎듯 뒤지더니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싱크대 상판 위에 쿵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다 뭐냐? 조정숙이 뚜껑 하나를 열자 톡 쏘는 마늘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들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툭툭 털어냈다. 돼지 뒷다리살. 넌 내 아들한테 고작 이런 걸 먹이냐? 우리 우성이가 회사에서 영업 뛴다고 얼마나 고생인데 집에 와서 한우 한 점 못 얻어먹어? 그건 김치찌개 끓이려고 사둔 거예요. 어머님. 우성씨가 요즘 매콤한 게 먹고 싶다고 해서요. 배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말대꾸는 아주 청산유수지. 조정숙이 뚜껑을 거칠게 닫자 플라스틱이 부딪히며 탁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우성이한테 들으니 너희 다음 달에 강남으로 이사 간다며? 허참, 요즘 젊은 것들은 겉멋만 들어가지고 수중에 돈 푼이나 있다고 기어코 강남 가서 유난을 떨어야 속이 시원하냐? 며느리라는 게 돈 아낄 줄은 모르고 그저 좋은 집 살 궁리만 한의원. 우리 때는 다들 단칸방에서 애 낳고 잘만 살았다. 배수진은 싱크대 모서리에 흠집만 묵묵히 내려다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방을 한 바퀴 휙 둘러본 조정숙의 시선이 현관 쪽 수납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배수진이 평소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는 검은색 토트백이 놓여 있었다. 나 주말에 교회 권사님들이랑 제주도 간다. 권 권사네 며느리는 지난달에 수입 패딩을 떡하니 사줬다더라. 나야 너같이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애한테 번듯한 효도 관광비 같은 건 기대도 안 하지만 내 그 태도는 참 사람 정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지. 조정숙은 입을 삐죽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배수진을 등지고 비스듬히 서서 검은색 토트백 입구 쪽에 손을 넣고 몇 번인가 뒤적거렸다. 가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 간다. 그 싸구려 고기는 당장 내다 버려.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니까 조정숙은 구두를 고쳐 신고 문을 밀고 나가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반지 하방을 떠났다. 도어록이 다시 잠기며 띠리릭 하는 기계음을 냈다. 배수진은 몇 초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토트백의 지퍼를 열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월급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두 번 뒤지지 않았다. 거실 구석으로 걸어간 그녀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창밖을 이따금 지나가는 길고양이들을 보려고 일부러 설치해둔 홈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였다. 10분 전 녹화 영상을 틀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조정숙이 주방을 등지고 섰을 때 토트백에 손을 집어넣어 초록색 월급 카드를 빼낸 뒤 재빨리 자기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는 동작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월급 통장 카드였기에 비밀번호는 남편 우성의 생일로 되어 있었다. 조정숙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배수진은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차가운 금속 테두리가 손바닥에 서늘하게 닿았다. 그녀는 좁아터진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맑은 물줄기가 하얀 도자기 세면대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찬물로 세수를 한 번 하자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남편 정우성은 오늘 밤 야근이었다. 배수진은 걸레를 들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옷장으로 대충 칸을 막아 만든 2제곱미터 남짓한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걸레를 빨아 책상 위에 쌓인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옮기던 중 오른손이 책상 아래 서랍에 부딪혔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서랍이었지만 오늘은 자물쇠가 1mm 정도 어긋나 있었다. 배수진은 하던 동작을 멈췄다. 서랍 손잡이를 꽉 쥐고 바깥으로 당겼다. 서랍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대단한 물건이 있지는 않았다. 보험계약서 몇 장과 그 서류들 맨 아래에 깔린 양장 다이어리 한 권이 전부였다. 배수진이 다이어리를 펼치자 까만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신용카드였다. 카드 앞면에는 흔한 은행 로고 하나 없이 금박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숫자들만 박혀 있었다. 배수진은 카드를 주워 들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켜서 정우성의 주민등록번호와 평소 그들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 조합 몇 가지를 입력해 은행 조회 시스템 웹페이지에 접속했다. 세 번째 시도,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넘어갔다. 화면에는 숨겨진 계좌의 자산 내역이 떠올랐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그 아래 거래 내역을 보니 한도가 넉넉해 보이는 이 블랙카드는 해당 계좌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적요란에는 가상화폐 투자 정산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배수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지난 3년 동안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모은다며 정우성은 매달 고작 200만 원의 월급만 생활비로 넘겼고 나머지는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인맥을 관리하는 데 써야 한다고 변명했었다. 그는 항상 목이 늘어나 보풀이 일어난 셔츠를 입고 다니며 배수진 앞에서는 물가가 올랐다느니 회식비 내기가 무서워서 빠진다느니 하며 죽는 소리를 해댔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이 숨겨진 계좌에 1억 2천만 원을 꽁꽁 감춰두고 있었다. 이것은 법적 아내인 그녀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언제든 빼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결혼 생활 중의 은닉 재산이었다. 배수진은 그 블랙카드를 꽉 쥐었다. 카드 모서리에 짓눌린 검지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교통카드로 쓰던 안 쓰는 낡은 신용카드를 꺼내 정우성의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정우성의 블랙카드는 자기 지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쪽 주머니, 원래 월급 카드가 꽂혀있던 바로 그 자리에 밀어넣었다. 모든 일을 마친 그녀는 서랍을 원래대로 밀어넣고 자물쇠가 어긋나 있던 그 1mm의 틈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았다. 다음 날 오후, 도어록의 기계음이 다시 한번 울렸다. 조정숙이 빨간색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들어왔다. 어제는 하도 급하게 가느라 이 마른 미역 챙겨주는 걸 깜빡했지 뭐냐. 교회 집사님이 주신 건데
집에 둬봐야 집만 되니까 내가 가져다 국이나 끓여 먹어라. 조정숙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소파 위에 놓인 검은색 토트백을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걸어 나온 배수진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침 과일 좀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 어서 다녀와. 군뱅이처럼 굴지 말고. 조정숙이 손을 휘휘 저었다. 배수진은 돌아서서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을 남겨두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들어 물줄기가 플라스틱 대야에 쌓아 쏟아지게 내버려 두었다. 문틈 사이로 조정숙이 소파 앞으로 젠걸음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거친 두 손이 기가 막히게 능숙한 솜씨로 토트백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더니 두 손가락으로 지갑 맨 바깥쪽에 꽂힌 검은색 카드 한 장을 쏙 빼내어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잽싸게 쑤셔 넣었다. 조정숙은 카드의 색깔 따위는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꽂혀있던 것은 초록색 월급 카드였으니까. 요란한 물소리가 지퍼 닫히는 미세한 소리를 완벽하게 덮어주었다. 배수진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먹기 좋게 썬 사과 한 접시를 들고 나왔을 때 조정숙은 이미 현관에 서서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난 안 먹는다. 돌아가서 짐 마저 싸야 해. 내일 아침 비행기거든. 조정숙은 고개도 들지 않고 쏘아붙였다. 너란 며느리도 참. 시어미가 여행을 가는데 챙겨드릴 용돈 봉투 하나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쯧쯧,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배수진은 과일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쾅 닫혔다.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정우성은 입고 있던 양복 마이를 벗어 소파에 휙 던졌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숟가락을 들어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휘휘 저었다. 찌개가 왜 이렇게 짜?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숟가락을 뚝배기 안에 탁 소리 나게 던져 넣었다. 배수진이 콩나물 무침이 담긴 접시를 그 앞으로 밀어주었다. 된장 풀 때 손이 좀 미끄러졌나 봐요. 다음부터는 간 조절 잘할게요. 정우성은 젓가락을 들어 콩나물을 한 입 집어 먹고는 두어 번 씹어 삼키며 맞은편에 앉은 배수진을 쳐다보았다. 참, 다음 달 생활비 말인데 당신이 50만 원만 더 보태. 정우성이 젓가락으로 식탁을 툭툭 두드렸다. 회사 영업부에 이번에 신입들이 쫙 들어왔잖아. 선배 체면에 너무 째째하게 굴 수도 없고. 지난주에 회식 갔을 때도 눈치 보여서 지갑도 못 열었다고. 게다가 이사 가면 관리비도 오를 텐데 당신 그 융통성 없는 공무원 월급 가지고 어떻게든 좀 아껴봐. 배수진은 야근으로 인해 붉게 핏발이 선 남편의 눈가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 남자는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았어요. 배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주를 집어들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진 찌개 국물을 닦아냈다. 50만 원, 공용 계좌로 이체해 둘게요. 정우성은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니 다시 뚝배기를 끌어당겨 국물을 크게 한 입 떠먹었다. 토요일 아침, 제주도의 공기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검은색 고급밴 2대가 제주도에서 가장 큰 면세점 입구에 멈춰 섰다. 새빨간 와인색 트렌치코트를 쫙 빼입은 조정숙이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한 중년 여성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정숙아. 이 옷 진짜 내 얼굴을 확 살려준다. 권 권사가 조정숙의 팔짱을 덥석 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쏘기로 한 거 알지? 아들이 어쩜 그렇게 효도할까? 넌 서울에서 아주 호강하고 산다야. 조정숙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입꼬리를 귀에 걸리도록 끌어올렸다. 아유, 뭘 그 녀석이 하도 고지식해서 엄마 여행 가는데 돈 좀 팍팍 쓰라고 난리를 치지 뭐니. 자자,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면세점 1층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들로 꽉 차 있었다. 눈부신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화려한 빛을 뿜어냈다. 조정숙은 알파벳 C 로고가 교차된 어느 명품 매장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 쇼윈도 안에는 이번 시즌 신상 가방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진열장 한가운데에 놓인 검은색 송아지 가죽 가방을 주저없이 가리켰다. 이거 한번 꺼내봐요. 하얀 장갑을 낀 직원이 깍듯한 태도로 가방을 꺼내 건넸다. 어머머, 이거 가죽 야들야들한 것 좀 봐. 옆에 있던 권 권사가 호들갑을 떨었다. 이거 몇백만 원은 훌쩍 넘겠는데? 조정숙이 가격표를 뒤집어 슬쩍 눈으로 훑었다. 850만 원.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일행인 여자들의 눈에 번뜩이는 부러움과 질투심을 마주한 순간 찰나의 망설임은 거대한 허영심에 완벽하게 집어삼켜지고 말았다. 포장해줘요. 조정숙이 호탕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 저쪽에 있는 프랑스제 실크 스카프도 몇 장 같이 가져와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돌리게. 어머나 세상에. 정숙이 너 미쳤니? 이 스카프 한 장에 80만 원이야. 겁날 게 뭐 있어? 우리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 애의 카드가 다 내 손에 있다고. 조정숙은 주머니를 팡팡 치며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도록 환하게 웃었다. 계산대 앞, 직원이 상품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고 쇼핑백에 담았다. 고객님, 총 결제 금액 1,200만 원입니다. 할부로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모니터에 뜬 숫자를 확인하며 친절하게 물었다. 조정숙은 주머니에서 그 까만색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일시불로 해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긁어요.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POS 단말기에 긁었다. 경쾌한 기계음이 울리더니 이내 하얀색 낀 영수증이 매끄럽게 뿜어져 나왔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정우성은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실적 보고서를 보며 연신 하품을 해댔다. 주말 특근에 짜증이 치밀어 오른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 꿀꺽꿀꺽 마셨다. 우잉, 우잉. 키보드 옆에 둔 휴대전화가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정우성이 화면을 힐끔 쳐다보았다. 은행에서 날아온 알림 메시지였다. 해외 면세점 결제 850만 원. 커피잔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딱딱하게 굳었다. 플라스틱 컵 안에서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우잉, 우잉.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화면이 다시 한번 밝아졌다. 해외 면세점 결제 1,200만 원. 정우성의 숨이 멎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함락가채듯 집어들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1, 10, 100, 1000, 만 공이 대체 몇 개야? 1,200만 원. 이게 뭐야? 그의 머리를 스친 첫 번째 생각은 카드 복제 피해였다. 그 계좌는 그가 가상화폐 코인 투자를 하려고 굴리던 비자금이었고 연결된 블랙카드는 서재의 은밀한 서랍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VI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 내 카드 복제됐어요. 당장 정지해. 당장 결제 취소하고 돈 돌려놔. 정우성이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찢어졌다. 고객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카드 번호 끝자리 4자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시스템상 해당 두 건이 결제는 2분 전 제주도 국제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물 IC 카드 결제의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입력되었기 때문에 본인 거래로 확인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요. 정우성이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다 무릎을 책상 모서리에 세게 찧었다. 커피잔이 쓰러지면서 갈색 액체가 책상을 타고 흘러내려 양복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제주도. 실물 카드. 비밀번호 일치. 이 단어들이 쇠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쾅쾅 내리쳤다. 자신 말고 누가 그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배수진. 말도 안 된다. 그녀는 이 전셋집 보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여자였다. 이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 리가 없었다. 순간 오늘 아침 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메시지가 뇌리를 스쳤다. 엄마랑 권사님들 제주도 도착했다. 날씨가 참 좋구나.
정우성은 정수리부터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동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그는 은행 고객센터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손가락을 미친 듯이 떨어대며 주소록 아이콘을 눌렀다. 3번이나 엉뚱한 사람을 누른 끝에 마침내 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로 통화를 연결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1초가 지날 때마다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정우성의 심장을 사정없이 쥐어짜는 것만 같았다. 여보세요? 우성아,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어? 수화기 너머로 조정숙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여자들의 세라세라 하는 웃음소리와 화장품을 팔려는 직원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야! 정우성이 야수처럼 포효했다. 사무실의 유리 파티션이 찌르르 울릴 정도의 굉음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조정숙은 휴대전화를 귓가에서 살짝 떼어냈다. 화면에는 분명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활짝 피어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우성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회사에서 약이라도 잘못 주워 먹었어? 왜 애먼 엄마한테 패악질이야? 조정숙이 목소리를 쫙 깔았지만 어른으로서의 위험은 한치도 굽히지 않았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남들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꾀꾀거리고 부끄럽지도 않니? 지금 누구 카드를 긁은 거야? 정우성의 목소리는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저 밑바닥에서 찢어지듯 터져나오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계산대 뒤에서 포장지를 접고 있던 직원조차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다. 묻잖아. 엄마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도대체 누구 카드냐고.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광기 어린 고함에 귀가 먹먹해진 조정숙은 짜증스럽게 휴대전화를 다른 손으로 바꿔주며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교회 지인들을 슬쩍 훑어보았다. 권 권사를 비롯한 여자들은 쑥덕거리던 것을 멈추고 서로 복잡한 눈빛을 교환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누구 카드긴 내 마누라 카드지. 조정숙은 오히려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의 행동이 정당해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 싸가지 없는 기집애, 시어미가 여행을 가는데 용돈 한 푼 찔러줄 줄도 모르잖니. 그래서 내가 어른으로서 가방에서 카드 좀 꺼내 쓴 게 뭐 어때서? 그깟 쥐꼬리만 한 공무원 월급 다 털어봤자 기껏해야 200만 원 남짓일 텐데 너는 뭐 대단한 일 났다고 미친놈처럼 펄펄 뛰고 난리야? 200만 원. 서울의 오피스텔 사무실 안 정우성은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려 책상 옆 철제 캐비닛을 있는 힘껏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사무실 전체의 파티션이 휘청거렸다. 서류 더미에 코를 박고 있던 동료 몇 명이 기겁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평소 실없이 굽실거리기만 하던 정 선배를 괴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정우성은 남들의 시선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눈에는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고 두 손은 휴대전화 모서리를 부서져라 꽉 틀어쥐고 있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1,200만 원을 긁었잖아. 1,200만 원. 정우성이 수화기를 향해 미친 듯이 발악을 해댔다. 튀어나간 침방울이 모니터를 얼룩지게 했다. 평소엔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한 줌 살 때도 아줌마랑 100원, 200원 깎는다고 반나절을 실랑이 하는 노인네가 오늘 대체 무슨 미친 바람이 불어서 대체 뭘 쳐샀길래 1,200만 원을 긁었냐고. 면세점 1층의 찬란한 조명이 조정숙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는 발밑에서부터 뼈를 깎는 듯한 시린 한기가 쫙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1,200만 원. 조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삑사리를 내며 꺾였다. 바싹 마른 입술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렸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돌려 계산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쇼핑백들을 쳐다보았다. 850만 원짜리 최고급 송아지 가죽 가방, 화려하게 포장된 프랑스제 수입 실크 스카프 4장, 그리고 아까 옆 매장을 지나가다 덥석 집어든 최고급 홍삼 선물 세트 몇 상자. 그녀의 뻣뻣하게 굳은 시선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계산대 매트 위에 놓인 까만색 플라스틱 카드에 가닿았다. 초록색이 아니었다.
분명 어제 배수진의 검은색 토트백에서 빼냈을 때는 초록색 월급 카드였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무심코 가방 안주머니를 열어 손끝에 닿는 카드를 쑥 뽑아낸 뒤 색깔 한 번 확인하지 않고 트렌치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것이다. 카드사 로고 하나 없는 오직 금박으로 볼록하게 찍힌 숫자들 뿐인 까만색 카드. 이거 그 기집애 카드 아니야? 이 카드 분명히 걔 가방에 들어있었는데 조정숙은 목구멍에 마른 지푸라기를 쑤셔 넣은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그거 내 카드라고. 내가 숨겨놓은 비밀 계좌라고. 전화기 너머의 정우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했다. 그가 책상 위 연필꽂이를 손등으로 후려치자 형형색색의 볼펜들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거 내가 코인판에 굴리려고 꽁꽁 숨겨둔 미천이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 악물고 다들 몰래 모아둔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엄마가 내 돈을 다 날려 먹었어. 이 노망난 늙은이야. 지금 당장 환불해. 당장 취소하라고. 와장창. 조정숙의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대리석 바닥에 속절없이 처박혔다. 액정의 거미줄 같은 금이 쫙 같지만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고 깨진 스피커 틈새로는 정우성의 야수 같은 악다구니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당장 말해. 가서 환불하라고. 내 말 안 들려. 조정숙의 두 다리는 골수가 싹 빠져나간 것처럼 후들거리더니 이내 무릎이 푹 꺾이며 면세점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진흙처럼 허물어졌다. 새로 산 와인색 트렌치코트 자락이 바닥의 먼지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권 권사가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지만 손을 뻗어 부축해주지는 않았다. 환불해줘요. 조정숙은 마치 갑자기 정신이 든 사람처럼 허둥지둥 계산대로 기어가듯 달려들었다. 대리석 상판을 두 손으로 사생결단하듯 움켜쥐고는 직원을 향해 꽥소리를 질렀다. 나 안 사요. 카드 당장 돌려줘.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물으자고. 계산대 안의 직원은 그녀의 광기 어린 행동에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섰다. 직업적인 미소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투는 눈에 띄게 딱딱해져 있었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매하신 가방은 한정판 특화 상품인데다 아까 고객님께서 직접 도난 방지 택과 가격표를 잘라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게다가 저 스카프들도 일행분들이 직접 시착해보시는 과정에서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었습니다. 저희 면세점 규정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고가의 명품은 상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미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긁었잖아. 내 돈 아직 그쪽 기계 안에 들어있잖아. 조정숙은 산발을 한 채 계산대를 쾅쾅 내리치며 눈물 콧물로 얼굴을 뒤범벅했다. 내 돈 내놔. 그 돈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이란 말이야. 주변으로 구경난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둥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교회 여자들은 나서서 도와주기는커녕 혹여나 일행으로 오해받을까 봐 재빨리 계산대에서 3미터는 좋게 떨어진 곳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어머나 세상에, 방금 들었어요? 자기 아들 비자금을 긁었대요. 아까는 며느리가 효도한다고 준 거라며 그렇게 떠벌리더니 알고 보니 몰래 훔쳐온 거였네. 그것도 아들 카드랑 잘못 집어와서 저 사달이 났나 봐. 아이고 망신살 뻗쳤네. 나이 먹고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게 무슨 진상이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그렇게 구두쇠로 살던 양반이 갑자기 웬일로 손이 커졌나 했다니까. 권 권사는 아직 목에서 채 풀지 못했던 프랑스제 실크 스카프를 확 잡아채더니 마치 불덩이라도 만진 것처럼 계산대 위로 휙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쫙 깔고 속삭였다. 가자, 가우 빨리 가자고. 모르는 척해. 저 노인네 진짜 단단히 미쳤나 봐. 중년 여자들은 각자 자기 핸드백을 움켜쥐고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종종 걸음으로 매장 문을 빠져나갔다. 조정숙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도망치듯 멀어지는 지인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계산대 위에 놓인 1000만 원대 명품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간
그녀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자기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짝 하는 매서운 뺨 때리는 소리가 매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녀를 동정하며 다가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 정우성은 자신이 어떻게 오피스텔 건물을 뛰쳐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양복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흰 셔츠에는 커다란 갈색 커피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는 차도로 뛰어들어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주말에 서울 도심 도로는 꽉 막힌 주차장이나 다름없었고 빈 차는 단 한 대도 서지 않았다. 그는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곧장 지하철역으로 내달렸다. 계단을 뛰어내려갈 때 발이 꼬여 하마터면 굴러떨어질 뻔했다.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려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려 도무지 단말기에 제대로 댈 수가 없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쯧쯧 혀를 찾아 그는 고개를 획 돌려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닥쳐. 다들 입 닥치라고. 행인들은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정우성은 아예 두 손으로 개찰구를 짚고 억지로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영무원이 뒤에서 호루라기를 삑삑 불며 큰 소리로 경고했지만 그는 귀머거리라도 된 것처럼 미친 듯이 승강장을 향해 질주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배수진을 찾아야 한다. 분명히 서재 서랍 안에 자물쇠로 채워둔 그 카드가 대체 어떻게 그 여자 가방에 들어가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어머니가 가져갔단 말인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김밥만 씹어 먹으며 단돈 몇만 원을 아끼겠다고 시장 상인들과 입씨름을 하던 그 여자가 분명 무언가를 눈치챈 게 틀림없었다. 지하철 안에서의 20분은 정우성에게 20년보다 더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터질 듯이 요동쳤고 1분 1초마다 그 1,200만 원의 손실이 가져올 재앙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 돈은 그가 빼돌리려던 재산의 핵심이었다. 순수하게 자기가 모은 비자금뿐만 아니라 몰래 끌어다 쓴 신용대출금 몇 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면 새 집을 사기는커녕 평생 무거운 빚더미에 깔려 살아야 할 판이었다. 마포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친 듯이 내달렸다. 구두 밑창이 인도를 지식이며 흙탕물을 튀겨 정장 바짓단을 더럽혔다. 반지하 계단을 뛰어내려간 그는 도어록을 미친 듯이 꾹꾹 눌러댔다. 삑삑삑삑,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린 탓에 그는 비밀번호를 연달아 2번이나 틀리고 말았다. 시스템에서 삐용삐용하는 귀가 찢어질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문 열어. 배수진 당장 문 열라고 정우성이 주먹으로 철문을 사정없이 내리치자 방화문이 쾅쾅거리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을 냈다. 5초도 채 지나지 않아 안에서 잠금장치가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다. 배수진은 평범한 회색 홈웨어를 입고 손에는 반쯤 개담한 남성용 와이셔츠를 든 채 서 있었다. 헐떡거리며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남편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절묘하고 자연스러운 놀라움이 번졌다. 우성씨, 지금 야근하는 거 아니었어요? 땀은 또 왜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이 시간에 뛰어온 거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성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잔뜩 독이 오른 황소처럼 거실로 돌진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현관 쪽에 놓인 검은색 토트백을 뚫어지라 노려보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가방을 낚아채고는 그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팩트, 빚, 영수증 쪼가리들, 열쇠고리,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 모조리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우성은 바닥에 엎어지듯 지갑을 움켜쥐고는 지퍼를 거칠게 뜯어내듯 열어젖히고 안쪽 주머니란 주머니는 죄다 까뒤집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마트포인트 카드 몇 장이 전부였다. 카드가 없었다. 그 까만색 카드는 그곳에 없었다. 카드 어딨어? 정우성이 획 몸을 돌려 배수진을 쏘아보았다. 시뻘겋게 핏발이 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이 안에 있던 카드 어딨냐고. 너 그거 어디다 숨겼어? 배수진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셔츠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극도의 공포와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무슨 카드요?
대체 뭘 찾는 건데요? 그거 내 지갑이잖아요. 시침이 떼지 마. 정우성이 한 걸음씩 압박해 들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배수진의 코끝을 찌를 듯이 바싹 다가왔다. 내 서재 서랍 안에 있던 그 까만색 카드. 그게 대체 왜 내 가방 안에서 기어 나온 건데? 왜 우리 엄마가 그걸 들고 제주도까지 가서 1,200만 원을 긁었냐고. 너 오늘 똑바로 설명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1,200만 원이요. 배수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요동쳤고 심지어 헉하며 숨을 들이켜기까지 했다. 손에 들고 있던 셔츠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리얼한 충격 그 자체였고 단 1%의 연기도 섞이지 않은 듯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보았다면 영문도 모른 채 구렁텅이에 빠진 가여운 아내라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만한 모습이었다. 어머님이 내 카드를 가져갔다고요? 그걸로 1,200만 원을 긁었다고요? 배수진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 정우성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았다. 우성 씨,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가방에 들어있던 건 분명히 내 초록색 월급 통장 카드였다고요. 우리 강남 전셋집 보증금 내려고 피눈물 흘리며 모아둔 그 돈이요. 통장 잔고가 200만 원 남짓인데 어떻게 1,200만 원이 긁힐 수가 있어요? 정우성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극도의 불안감에 하얗게 질려버린 아내의 얼굴을 그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내 월급 카드. 내 가방에 있던 게 내 월급 카드였다고? 그렇다니까요. 배수진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발을 동동 굴렀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어제 어머님 다녀가신 뒤로 카드가 안 보이길래 내가 칠칠 맞게 어디다 흘렸나 싶어서 월요일에 은행 가서 분실 신고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내 카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걸 들고 제주도를 가셨다고요? 그거 내 피 같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배수진은 갑자기 잡고 있던 팔을 확 놓더니 소파 쪽으로 달려가 자기 휴대전화를 덥석 집어들었다. 안 돼요. 1,200만 원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한도 초과가 나도 그렇게는 안 긁힌다고요? 분명 어머님이 무슨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홀리셨거나 사채업자들한테 담보로 잡히신 게 틀림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이리리에 전화해서 당장 경찰더러 제주도에서 어머님 좀 막아달라고 해야겠어. 그녀는 능숙하게 다이얼 패드에서 111을 꾹꾹 눌렀다. 엄지손가락이 막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다. 누르지 마. 정우성이 단말마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온몸을 날려 덮치더니 배수진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방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휴대전화는 방구석으로 미끄러져 박혔다.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배수진은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눈물로 얼룩져 있던 그 두 눈에서 공포감이 서서히 걷히더니 그 자리를 대신해 소름이 쫙 돋을 만큼 싸늘한 평온함이 내려앉았다. 왜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막는 거야, 여보? 그녀가 나직하게 물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비좁은 반지 하방 안에서 마치 유리를 칼로 긁어대는 것처럼 섬뜩하고 또렷하게 울렸다. 정우성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는 3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눈앞의 아내를 쳐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늘 싸구려 옷만 걸치고 1,000원짜리 김밥만 씹어 먹으며 자기 어머니의 온갖 시집살이와 폐악질을 묵묵히 견뎌내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그녀의 눈빛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처럼 서늘하기 짝이 없었다. 정우성의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만약 배수진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카드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당장 탄로 날 것이다. 계좌 거래 내역이 까발려지면 아내 몰래 결혼 생활 중에 재산을 빼돌려 고위험 가상화폐 코인판에 쏟아부은 짓거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대한민국 법률상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빼돌린 재산은 강제로 분할당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자료 폭탄까지 뒤집었을 게 뻔했다. 무엇보다 환장할 노릇은 자신의 비밀 신용카드가 대체 무슨 수로 아내의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도무지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배수진이 이 모든 사실을 진작에 눈치채고 어제 어머니가 카드를 훔쳐가는 그 타이밍에 완벽한 바꿔치기 쇼를 벌인 게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배수진의 저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이 모든 판을 깨달았다. 너 다 알고 있었지. 정우성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배수진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이 독사 같은 기집애 내가 일부러 내 카드를 내 지갑에 꽂아두고 우리 엄마가 훔쳐가게 미끼를 던진 거잖아. 이거 명백한 협박이고 사기야. 협박. 배수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식탁 쪽으로 다가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를 빼내어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정우성, 당신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느릿느릿한 손길로 뺨에 흘러내린 잔머리를 쓸어 넘겼다. 내가 매일 퇴근하고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펼 정도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월급 카드를 내 가방 안에 넣어둔 게 무슨 죄라도 되나? 당신 엄마가 당신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도둑년처럼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와서 내 가방을 뒤져 카드를 훔쳐간 거잖아.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카드에 적힌 숫자 하나 구경도 못 해봤다고. 왜, 이제 와서 경찰서라도 달려가서 당신 어머니가 며느리 돈을 훔치려던 게 아니라 자기 친아들 돈을 훔치려다가 스텝이 꼬인 거라고 구구절절 해명이라도 하시게. 너 정우성은 말문이 콱 막혀 헐떡거렸고 이마에는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다. 1억 2천만 원. 배수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 숫자를 뱉어냈다. 정우성의 두 무릎이 푹 꺾이더니 쿵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꿇어앉고 말았다. 그 8글자가 그의 마지막 멘탈 방어선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 맞추겠다고 나는 지난 3년 동안 3만 원 넘는 옷조가리 하나 사본 적 없어. 배수진은 자기 발밑에 꿇어앉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오직 지독한 환멸과 혐오뿐이었다. 당신은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물가 비싸다. 자기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뼈를 깎고 희생했냐며 징징대기 바빴지. 나더러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더 토해내라고 쥐어짜 놓고. 근데 결과가 어때? 넌 그 서재 서랍구석에다가 1억 2천만 원짜리 너만의 비밀 금고를 떡하니 챙겨두고 있었어.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정우성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가 손을 뻗어 배수진의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혐오스럽게 다리를 피했다. 그건 다 우리 나중을 위해서 한방 크게 터뜨려서 대박나면 그때 너한테 짠하고 알려주려고. 개수작 부리지 마. 배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 일. 지금 당장 경찰서 쫓아가서 내 친엄마가 내 거액 재산을 훔쳐갔다고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입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 내 엄마가 면세점에서 긁어댄 그 1,200만 원은 어른의 특권 운운하던 시험이 지능 수준에 딱 맞는 참교육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지. 이틀 뒤 제주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조정숙에게는 갈 때의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이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집채만 한 면세점 쇼핑백 3개를 바리바리 양손에 든 채 마치 피난길에 오른 노숙자 몰골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그 교회 여자들은 면세점에서 난리가 난 직후 곧바로 그녀와 선을 그었다. 같은 호텔방을 쓰던 것도 당장 취소해버린 데다 심지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녀를 가차없이 강퇴시켜버렸다. 그녀는 그 무거운 쇼핑백들을 질질 끌다시피 했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찬란한 명품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여생을 산채로 깔아뭉갤 끔찍한 빚더미였다. 면세점 측의 최종 처리 결과는 단호했다. 상품 특성과 고객의 인위적인 포장 훼손 탓에 대부분의 명품은 환불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나마 뜯지 않았던 홍삼 선물 세트 몇 상자만 간신히 환불을 받아냈을 뿐 고스란히 남은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은 피도 눈물도 없는 카드 청구서로 날아올 예정이었다. 그녀는 도저히 자기 본가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마포구 반지하방에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우성은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고 집안 전체에는 싸구려 소주 냄새가 코를 찌르듯 진동했다. 바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고
텅 빈 소주병 몇 개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우성아 조정숙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눈치를 보며 들어와 현관에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어디라고 여길 기어들어와? 정우성이 스프링 튕기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 위에 놓여있던 먹다 남은 소주 반병을 집어들고 조정숙의 발치를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챙그랑. 유리병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면서 독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치며 유리 파편이 조정숙의 발목에 튀었다. 그녀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내지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현관문에 찰싹 달라붙었다. 이 노망난 늙은이야.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정우성이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조정숙의 멱살을 틀어쥐고 거실 한가운데로 질질 끌어당겼다. 1천만 원이 넘는 돈이야. 내 목숨줄이라고. 엄마가 그 교회 늙은이들 앞에서 가오 좀 잡아보겠다고 내 명주를 다 끊어놨어. 내가 내 애미야. 조정숙의 억센 아줌마 본성도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다. 그녀는 핏대가 선 얼굴로 아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뼈 빠지게 먹여주고 입혀 키워놨더니 돈푼이나 쓴 게 뭐 대수라고 지랄이야? 너 그 큰돈을 벌면서 지 친어미한테는 입싹 닫고 숨겨.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이게 다 그 독사 같은 년 때문이야. 그년이 일부러 카드를 거기다 둬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어디서 그 사람 입에 올려. 정우성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말을 잘랐다. 지난 며칠 동안 배수진은 재산 은닉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를 협박해 재산 포기각서 초안에 이미 지장까지 찍어낸 상태였다. 엄마가 손버릇 나쁘게 남의 며느리 가방을 뒤지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도둑질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게 어디서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이 호로자식아. 내가 네 집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느라 이 악역을 자처했는데 화병이 머리끝까지 난 조정숙이 씩씩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싸늘하게 식은 된장찌개 뚝배기를 통째로 들어 올려 정우성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다. 탁하고 누런 된장 국물이 정우성의 머리카락과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다. 거실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좋아 아주 좋아의 정우성이 손등으로 얼굴에 묻은 찌개 국물을 쓱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도끼 어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조정숙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오늘부로 내 주머니에서 노령 연금 명목으로 단돈 1원 한 푼 나갈 생각 꿈도 꾸지 마. 그 1천만 원 빵꾸난 카드값 엄마가 알아서 갚아. 저기 사거리 고깃집에서 주방 이모 구하더라. 하루 10시간 꼬박 써서 설거지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쥐어주겠지? 당장 내일부터 기어나가서 퐁퐁이나 짜. 입이 딱 아플 때까지 고기판 닦다가 거기서 뒤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너 지금 나더러 설거지를 하라고. 조정숙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자기 잘난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럼 어떡할 건데?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질 줄 알아? 당장 설거지하러 꺼져. 모자는 비좁아 터진 반지하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쌍욕과 저주를 퍼부으며 물건을 때려 부쉈고 그들의 발악과 통곡 소리는 굳게 닫힌 철문을 넘어 복도 끝까지 흉흉하게 울려 퍼졌다. 배수진은 그 집에 없었다. 지금 그녀는 마포구의 어느 번듯한 법률사무소,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뿔테 안경을 치켜올리며 눈앞에 놓인 두툼한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넘겨보고 있었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정우성의 은닉계좌 거래 내역이 찍힌 캡처 사진들, 요 며칠 집구석에서 살림을 때려 부수며 폐악질을 부린 녹음 파일, 그리고 자기 친어미를 고깃집 주방으로 내몰아 빚을 갚게 하려는 협박의 증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모님, 증거자료가 아주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전문가로서의 짙은 감탄을 내비쳤다. 배우자분이 1억 원 이상의 혼인 중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데다 최근 극도의 정서 불안을 보이며 심각한 가정폭력 성향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우리는 이 은닉 재산의 재분할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에 대한 고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계신 전셋집 보증금의 대부분이 사모님의 적금을 깬 돈으로 마련되었으니 승소 확률은 100%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배수진은 테이블 위 이슬이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쭉 빨아들였다. 시럽 없는 씁쓸한 커피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혀끝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단맛이 맴돌았다. 진행을 서둘러 주세요. 배수진이 컵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그 인간이 폭탄 터진 카드값과 자기 엄마와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당장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까지 싹 다 걸어버리세요. 그 비밀 계좌에 있는 돈, 단 1원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묶어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 변호사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후 강남구의 어느 주상복합 아파트. 널찍한 통유리창을 통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거실을 한가득 채웠다. 갓 깔아놓은 최고급 원목 마루에서는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풍겨왔다. 퀴퀴한 곰팡내 따위는 없었다. 숨막히는 침침한 조명도 없었다. 창밖으로 행인이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흙탕물이 튀는 일도 영원히 사라졌다. 배수진은 폼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리넨 셔츠를 걸친 채 맨발로 사뿐히 마루를 밟고 서 있었다. 지난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떨어졌다. 변호사의 호언장담대로 정우성의 파렴치한 재산은닉 행각은 낱낱이 파헤쳐졌다. 판사는 마포구 반지하방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배수진의 몫으로 인정했고 정우성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를 탈탈 털어 그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정우성은 계좌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카드 대금을 제때 막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몰래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으로 코인판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당기다가 강제 청산당하며 개인 신용이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처박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추심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에서도 쫓겨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조정숙은 진짜로 사거리에 그 기름때 찌든 고깃집 주방에서 식기세척기 마냥 그릇을 닦는 신세가 되었다. 매일같이 동작이 굼뜨다며 사장에게 쌍욕을 얻어먹고 있으며 모자는 창문 하나 없는 좁아터진 고시원에 둥지를 틀고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한다는 후문이었다. 배수진은 빌트인 가전이 완비된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대리석 상판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역한 마늘 냄새를 풍기던 싸구려 반찬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투명한 밀폐 용기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줄 남은 김밥이 들어있었다. 어젯밤 아파트 1층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다. 배수진은 용기를 대리석 상판 위에 올려두고는 젓가락도 쓰지 않은 채 손으로 한 알을 집어 입에 쏙 넣고 천천히 씹었다. 여전히 퍽퍽한 밥알이었고 짭조름한 단무지 맛이 혀끝에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밥알들이 식도를 콱 틀어막는 것 같은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인도와 맞닿아 사람들의 흙탕물 묻은 신발이 보이던 쇠창살 대신 끝없이 탁 트인 새파란 서울 도심의 하늘만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가계부 대용으로 쓰던 낡은 탁상 달력을 집어들고 오늘의 날짜를 폈다. 빨간 펜을 뚜껑에서 뽑아 오늘 날짜 위에 크고 진하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전세 만기일을 세며 달력에 표시를 해두던 딱 그 방식 그대로였다. 동그라미를 다 그린 그녀는 미련 없이 달력을 덮어버리고는 발밑에 있는 휴지통에 그것을 툭 던져버렸다. 지난 3년간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팽팽한 활시위가 이 고요한 아침 비로소 툭 하고 끊어졌다. 가슴을 치며 오열하지도 안도의 한숨을 과장되게 내쉬지도 않았다. 배수진은 그저 입안에 남은 마지막 김밥을 꼭꼭 씹어넘기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연락처에 시어머니와 남편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2개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가차없이 처박아 버렸다. 휴대전화 액정이 까맣게 꺼졌다. 찬란한 아침 햇살만이 이 넓은 거실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